또 다른 그 핑계거리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그 IMF 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노동운동도 그 때문에 정리해고제, 파견제 뭐 이런 것들 밀려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외환 위기, 그러니까 정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이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외환 위기가 진짜 옵니까? 안 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안 온다.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정부가 달러빚을 지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채를 많이 이제 빌려오지 않는 이상은 네. 예, 그런 건 없다라는 네. 거죠. 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쓰고 네. 장부상 정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돈은요 장부에다 적으면은 돈입니다. 예. 예. 그 그렇기 이론적인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실제로 정부가 뭐 국가 부채 위기를 겪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긴 하죠. 그런데 100% 외환 위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근래에 우리가 관찰했던 남유럽 국가들 다섯 나라 있었죠. 그게 2000년대 2010년 초반에 뭐 국채 위기를 겪었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쟤네들 복지 많이 써서 그렇다, 정부 부채 많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뻥입니다. 예. 정확하게 그건 외환 위기였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유럽 EU가 출범하면서 각국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 발행권을 예. 유럽 중앙은행 20이라는데 유럽 중앙은행에 넘겼습니다. 포기를 한 거죠. 국가 주권 중에 일부를. 그래서 각 나라한테 통하는 이 유로라는 돈은 자기 나라 돈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닥쳤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찍어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통화 발행권이라는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 위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흔히 보수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베네수엘라 꼴 난다, 남미 꼴 난다 하는 것도요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미 국가들의 국채 위기, 외환 위기는 정확하게 외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생필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구매를 해 오는데 민간한테는 외상을 안 줍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정부가 대신 빚을 지고 물품을 구매에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빚을 진 건데 그게 해외에 빚을 진 거죠. 정확하게 그것은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 빚을 진 겁니다. 그 진 이유는 국내 생산 시설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남유럽의 외환 위기 그리고 남미의 외환 위기,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이런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IMF가 정확하게 외환 위기 아닙니까? 달러돈. 예. 당시에 당시에 우리나라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외환 위기 얘기가 하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당시에요 1997년이죠.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11%였습니다. GDP 대비.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그죠? 낮았죠. 그다음에 최근의 사례로 하면은 멕시코가 1982년도에 42%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터키 2018년도 터키가 외환 위기를 거쳤었는데 당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28%였습니다. 뭐 그다음에 반면에 예를 들면 일본은 한 GDP 대비 한 250%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미국도 120% 넘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죠. 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그 핑계거리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부 채무 비율이 약간이라도 증가하면 신용 등급이 바로 하락을 하는가요? 그것도 저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신이다. 예, 그 국가 신용 등급을 특히 관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예, 특히 기재부 관료들이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외환 위기 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해외로 이탈을 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또 한 번 IMF 구제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외환위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일까? 가장 쉬운 예는 국가가 부도날 수 있으니까 예. 이거겠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부도 안 납니다.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달러빚이 아니면. 국내 통화로 발행한 국채는 부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실제로 세계 민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예. S&P, 무디스, 피치라는 예. 미국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투기 자본이죠.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각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속시원히 왜 신용 등급을 높였고 왜 내렸는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추론을 할 뿐이죠. 그래서 통계 분석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국내 통화로 그 정부 채무 비율과 신용 등급에 별로 관계가 없고요. 더 중요하게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1인당 GDP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 또는 전쟁 가능성 그다음에 대외 부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했다면 1인당 GDP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오히려 신용등급은 높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왕창 네. 오를 거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고 환율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출도 잘 안 되고 네. 국민들은 돈 받아봐야 네. 쓸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인플레이션 얘기인데요. 네. 이것도 미신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물가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화량이 증가할 때 그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물 생산이 증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 예를 들면 신발 10켤레가 있는데 10,000원이 있다 통화량이 그렇다면 한 켤레당 1,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신발은 10켤레로 또 동일한데 돈만 2만 원으로 증가했으면 신발 한 켤레당 2,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2만 원을 어떻게 증가를 시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고 항상 통화량이 증가할 때에는 생산도 같이 증가합니다. 왜 생산이 증가하냐면은 세상에는 이미 자본주의 세계에는 엄청난 잉여 생산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업자 100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더 많이 계시죠.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그다음에 비싼 돈 들여서 들여놓는 설비 중에 25에서 30%는 항상 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4월 달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배급했습니다. 부족해서요. 그죠? 그런데 불과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약국에 할인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스크 생산에 신속히 생산 자원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소득이 좀 높아져서 소비를 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춰줄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자본이 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약간 증가하면 그 국가 일자리 보장들을 이제 실시하면 적자 재정을 이제 매년 한 1%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채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떠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투자 이
투자 수익률하고 금리, 경제 규모, 경제 성장률, 국가 채무 비율 이 네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은 실물 부분에 투자해 있는 자본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본은 금융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인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에 근거지를 둔 헤지펀드들이죠. 예. 이 헤지펀드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수익률만 쫓는 그런 자본인데요. 그 헤지펀드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그 수익도 단기 수익이죠. 예. 단기 수익을 추정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특정 변수 때문에 그들이 해외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단기 자본은 다른 나라에서 비교해서 가장 수익이 높은 곳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만 나빠지고 다른 데는 더 좋아야 되거든요. 예. 또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부 채무 비율은 당장 정부가 부도나는 거 아닌 이상 다시 말해서 정부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면 기업이 빨리 성장을 하고 그럼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이윤이 많이 늘어난다 하니까 예. 주식이나 뭐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수익을 많이 얻겠죠. 그럼 왜 나갑니까? 예. 오지 말라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정부 채무를 좀 더 높이더라도 충분히 지원금을 저는 뭐 처음부터 작년 4월부터 1인당 100만 원 3번 주장했었거든요. 1인당 100만 원 3번입니다. 예. 다시 한번 1인당 100만 원 3번입니다. 예. 그래 봐야 150조예요. 그래서 150조를 지원을 해서 국민들이 소득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또 소비 절벽을 경험하지 않아서 내수가 활성이 된다면은 내수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이윤이 많이 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윤이 많이 나서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경제가 잘 나가겠죠. 예. 그럼 성장률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다름 아닌 외국인 자본들이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그것이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윤을 많이 내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국인 자본들이 따른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하도 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제 좀 잘 그 논리를 깨주시라고 이렇게 여쭤본 실제로 그 전문 연구를 보면은요, 예. 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예. 경제 성장률, 예. 그다음에 1인당 예. 그 GDP, 그다음에 민간 부채 이런 게 더 훨씬 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사상 최고적이죠. 그 작년에 1년 증가율로 보면 작년에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세계 IMF도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그럼 가계부채를 왜 졌을까? 돈이 없으니까 부채 졌겠죠. 왜 돈이 없을까? 실업 때문에 그렇죠. 당장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업자가 존재하니까 기존 취업자들도 돈을 더 임금 인상을 잘 요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생긴 거죠. 물론 거기에다가 투기자본들이 드시고 다니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집 구하는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가 그냥 나서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계부채를 없앴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가 신용 등급을 높이는데 주요한 처방이라 이거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도 높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네. 그때 그게 정부 채무 비율 때문이었던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2번 있었는데요. 대규모 이탈한 적이 언제였었냐면은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IMF 외환위기는 내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고 친 거예요. 뭐 우리가 아니고 그 국내 금융자본이 사고 친 거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자본이 사고 친 거죠.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규모 자본이 이탈을 했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뭐 나갈 자본은 다 나갔죠. 근데 전체 들어온 것 중에 한 20% 정도만 나갔고 불과 1년도 안 되다 다 기어 들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 외국 자본이 이탈해서 뭐 뭘 못한다는 것은 미신이고 핑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하기 싫은 거 뭔가 하기 싫은 거죠. 네. 뭐 아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서 산업예비군을 계속 양산해서 더 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노동자들 만들어내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그래요. 꼭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이중성을 예. 들어서 예.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댈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외국인 자본 이탈이 걱정이면 예. 그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본이 그렇게 이탈해서 문제라면은 제도를 정비를 해서 한먼이라고 하는 그런 투기 자본들의 이동을 자유를 조금만 제한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이동의 자유를 다른 나라처럼 이제 좀 제한을 해도 된다는 그럼요. 거죠. 예. 예. 미국이 뭐 신자유주의 봉산이고 자본한테 가장 뭐 너그러운 자유로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도적인 보면은 미국만큼 까다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도적 대비를 하든지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환보유고를 많이 늘리면 되죠. 우리나라는요 1년에 700억 달러 이상씩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무역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생돈을 벌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지지 않고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축적 그 경험한 그 무역수지 흑자를 지금까지 다 모았다면 중앙은행이 확보를 했다면은 약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달러면은요 경제 규모 대비 세계 1등입니다. 그다음에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 나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특히 투기 자본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돈이 되죠.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라도 열심히 쌓던지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외환 보유고가 그 외국인 자본이 무서워서 뭘 못 한다고 합니까? 또 하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혈맹이라면서요 미국하고. 그러면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대비용이지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한 번 쓸까 말까 10년에 10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해줄 수도 있죠. 그럼 협상을 끊임없이 하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하든지 사드 할 때 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들어올 거였으면 어차피 했다면 제가 그 찬성하는 뜻이 아니고 여하튼 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것은 협상을 통해서 획득하지 못하더라.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외국 자본 무서워서 뭘 못한다라는 주장이 진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염려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자본 이동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거나 아니면 통화 스와프를 더 확대해서 체결하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를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더 싸움이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코로나 고용 위기, 그다음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산업 재편, 기후 위기, 만성적 실업 상태에서 첫째,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빚을 져라. 둘째, 국가가 노동 의지와 노동 능력이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라. 셋째, 계속 돈을 남기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지 말고 매년 1%라도 적자 재정을 해서 그 비용을 감당해라.
넷째, 그렇게 해도 인플레이션 문제나 외국인 자본 이탈의 문제는 없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 재정 건전성 이런 말 자체는 미신이다. 그래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 관료들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저임금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산업예비군이라고 하는 실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과 관료들의 입장을 따르지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제도를 당장 시행해라. 이게 교수님 요구사항이신 거죠? 이 번외로 제가 또 공을 들여서 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건 번외입니다. 번외. 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은행을 만들어라. 공공은행. 예. 왜 그러냐면요. 이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의 은행들,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들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사회에서 돈은 키보드로 입력하면 돈이 만들어져요. 또 전산상에서 숫자를 지으면 없어져요. 옛날에는 금이 돈이었으니까 금광을 캐든지 해외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하든지 이래야만 돈을 만들 수 있었는데 현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있죠. 저는 어저께도 쿠팡에서 샴푸 하나 샀는데 거기에 쓰는 돈, 그다음에 누가 뭐 하는 돈, 모든 돈들은 전부 다 민간 은행이 공급합니다. 예. 다시 한번 국가가 아니고요. 민간 은행이 돈 찍어서 공급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돈은 그렇습니다. 예. 그 땅 파서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공급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민간 은행이. 그 왜 은행만 그래야 돼? 민간 은행만 그래야 된대요. 그 중요한 국가 주권이죠. 사실은 국가 주권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한이죠. 그 주권자의 권한이죠. 그걸 민간 은행들한테 양도하고 무료로 포기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자 지급하느라고 등골이 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민간 은행들만 그거 해야 되냐고요. 공공은행 져서 공공은행도 돈 찍어 좀 쓰자. 제 주장 그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은행까지 만들자.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청중이 몇 분 와 계시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어렵죠?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성대 전용복 교수님과 함께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쟁취 국민운동 본부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예전에 최저임금 1만 원 때처럼 거대 여야가 이걸 또 이상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을 홀리고 나중에 표 얻고 난 뒤에 또 왜곡하거나 폐기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혁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